안녕하십니까, 야구입니다. 제가 굉장히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무모한 도전을 했습니다. 이 전략 관련된 내용 발표를 하는데 대전략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하게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올리면서 시작을 가겠습니다. 부제로는 코피티션의 항공우주력 구축이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을 발전을 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다음. 예, 목차는 이렇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이. 예, 일단 우리 안보 환경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만 대한민국은 1000번 이상 997차례 침략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렇게 대한민국이 약하고 바보 같은 나라였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한국말이 아니라 일본말이나 중국말을 쓰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질문을 봤을 때 이 주요 전쟁만 한번 추려 생각을 해보자. 이 소위 900회 넘는 이 침략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의 소규모 침략까지 포함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요 전쟁, 그러니까 소위 한 국가가 자신의 의지를 다른 나라에 관찰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벌어진 전쟁만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자 했습니다. 여러분 내용도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길게 얘기는 안 하겠고요. 자, 우리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륙 정벌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 호란도 마찬가지겠죠. 대륙의 지배자가 명에서 청으로 바뀌는 국제 정세를 몰랐던 것. 그 다음에 구한 말에 대한민국 주변에서 소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벌어지는 과정에 청의 쇠락, 일본의 서구 열강화에 대한 전략적 구도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는 점들. 결국 여태까지 모든 전쟁의 공통점이 이런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능력과 전쟁 의도를 파악하는데 소위 실패했다라고 하는 점. 이것이 결국 어떤 전제를 결론을 낼 수 있냐면 대한민국은 적국의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때마다 전쟁에 휘말렸다라는 것이 너무나 역사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 한편,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전략 환경은 어떠냐?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반복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자, 지금 미국의 대전략이라고 하는 것들, 트럼프에 들어와서 소위 이제 미국 우선주의, 특히 러시아와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라고 대놓고 지칭을 하고 바뀌는 이런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굉장히 이 안보 환경 변화의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2개의 백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샤오강 사회, 그 다음에 이 중국몽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그런 전략들을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일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보통 국가화, 결국 보통 군사국가겠죠. 여전히 미국 편승의 동북아 국제질서 유지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갖는 위치가 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러시아는 다극화 질서, 결국 미국의 단국화가 곧 끝나고 이 미국과 중국의 다극화가 됐을 때 러시아도 그 극 중에 하나가 되겠다. 거기에 필요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전략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륙 핵 개발과 그다음 비핵화 협상이라는 두 가지 어떤 이 당근과 채찍을 들고 자기 나름대로 정권 유지와 국제적 위상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데 더해서 이 소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금 한번 반복을 해보는 겁니다. 미국의 안보 중심이 결국 이 피벗 투 에이지아 혹은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이 소위 과거 유럽 위주의 안보관과 안보 전략들이 아시아, 인도, 태평양 이런 방향으로 넘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또한 어떤 평화에 대한 얘기들이 가해지면서 비핵화에 대한 굉장히 기대치가 너무나 심하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자, 그런데 여기서 왜 공군이냐라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기술과 안보가 직결되고 가장 그 눈에 뛰어나는 가장 잘 들어오는 분야가 공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1903년도 12월에 그쵸? 라이트 형제가 비행을 처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911년에 이탈리아가 항공기를 그렇죠 군용으로 사용하면서 폭탄을 떨굽니다. 그러니까 불과 10년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새로운 무기 체계를 활용해서 전쟁에 활용한 사례, 역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의 빠른 속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이에 1903년에 처음 이 비행을 성공을 했는데 이미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18년 정도가 되면은 항공력이 이미 상당 부분 공중전이라는 모습도 구축이 됐고 정찰이 필수 순환으로 자리 잡았고 심지어는 전략 폭격의 초기적 형태까지 보여주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완전히 항공력 자체가 하나의 기준이 돼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제3세대 전쟁의 주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냉전 시절에 항공력의 성숙은 이미 말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미 우주에 대한 활용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냉전 후에는 자 이제 기술력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 사람을 어떻게 하면 최소한 죽이지 않고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고수의 단계까지 다가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항공 우주력이라는 것은 한 국가 혹은 한 문명의 전략적 안보 능력의 기반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눈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앞에서 제기했던 질문과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대한민국이 늘상 위기에 빠졌던, 즉 주변국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위기에 빠졌던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힘 중에 하나가 항공력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최초에 그저 전술적 정찰 수단에 불과하던 항공기가 결국 이것이 냉전기를 보면 여러분 우주 기반의 시스템이 확장이 되면서 전략 정보 수단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고 자, 이 냉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전략 수단으로서 제한되던 것이 실제 이제 전장 단계까지 다시 내려와서 이제 전 영역이 거의 니어 리얼타임, 거의 실시간화 되어가는 그러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텔스 능력과 정밀 타격 능력의 발달로 최소의 전력 투입과 희생으로도 국가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점, UA 분야의 발달도 역시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역대 정부의 안보 전략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으면은요, 결국 이 정부의 우리 초기 때는 이 국방을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 사실 이것이 스스로 원해서라기보단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특히 동맹의 방기에 대한 그런 어떤 염려, 거기에서 시작된 그런 노력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되다가 냉전 이후에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거쳐서 노무현 정부, 이러한 다양한 늘상 부침이 반복되는 그러한 어떤 전략적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안보 전략에서 항공력이 갖는 의미를, 자, 일반적 의미를 얘기를 했을 때는, 자, 항공력의 전략적 의미, 여러분 너무나 잘 안다시피 정치적 강압수단이 됩니다. 한 국가의 의지를 다른 국가에 강요하는 바로 그런 극단의 모습이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강한 정치적 강압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항공력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적국의 전쟁 의도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한 전략적 의사 판단에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등장한 여러 가지 정밀 타격 기술과 스텔스 기술 등이 결합돼서 자 심지어는 우리 여러분 코소보전에서 봤던 것처럼 항공 전형만으로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한 상황도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크로스 도메인 시너지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부분, 즉 타군과의 결합에 있어서도 공군은 육군과 해군 모든 전력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것이 군사적 의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산업적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군사전략하에서 공군력의 역할이란 것은 무엇이 있을까? 정말 여러 가지지만 한 세 가지 정도만 뽑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즉 국가를 지키기 위한, 그래서
높고 높은 곳에서 넓은 지역을 빠르게 볼 수 있는 정보 감시 정찰 전력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속전속결을 위한 전략적 정밀 타격을 위한 그런 항공력, 그리고 소위 각군의 공세적 우위를 보장하기 위한 전력 승수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공군력 하나뿐만이 아니라 안보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 공군이 해야 될 역할들 중에서 특히 이제 아마 현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국 그럴 겁니다. 이 군사 충돌 방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면요, 군사 충돌 방지를 위해서 평화를 유지할 것을 정부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달리 얘기하자면은 감시 정찰 능력 자체가 더욱 높아야 된다. 그래서 더더욱 철저히 감시를 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군사적 신뢰 조치가 정말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 미이행 여부를 일일이 확인을 하고 이것을 지적을 해서 이행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위 대한민국이 역대 맞아본 적이 없는 최악의 위협인 핵 위협에 대비한 소위 방어 태세들, 우리가 소위 3K, 한국형 삼축체계라고 얘기하던 것들, 그런 부분들의 부족함을 채워서 전략적 타격 체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라는 것을 지금 올해 국방 백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교히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욱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전략적 타격 체계라고 부르는 것들, 이것이 킬체인, 과거의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공군인들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이것이 F2T2EA에 기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요 어떤 사실 이런 이 핵 전략이 아니라 사실 재래전 전략으로서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활용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의 재발견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뭐 동북아 세계평화 유지, 결국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닿을 수 있는 만큼의 하늘이 우리의 하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주변국의 역량들을 보고 있으면요, 뭐 이거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중국군, 결국은 중국 몽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 공군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계 3위 항공력에서 뭐 세계 2,700여 대를 갖고 있는 이 공군이, 그중에 2,000대가 전투기인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비정상적 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우려스러운 것은 4세대 이상급의 전투기에 현재 600여 대나 된다라고 하는 점, 이것은 위협일 수밖에 없고요. 그 이에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제N20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아니면 이제 그 흉2N이라고 해서 이제 스텔스 폭격기까지 개발하고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욱더 최악인 것은 실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23년까지 42,000대의 무인기 전력을 보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게 저도 그 숫자를 믿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한편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시리아 타격하는 러시아군의 모습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전략 폭격기를 정밀 타격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이 러시아 공군 지휘부의 교체와 연계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푸틴이 원하는 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미국처럼 타격할 수 있는 그러한 전력,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이 정치적 도구로서 충분히 공군력을 활용하겠다라는 러시아군의 의지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전 같지 않은 숫자긴 하지만 본격적인 전력의 현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파크파, 이제 수호이 57로 이름이 지어져 파크파 모습도 그렇고, 뭐 파크다 같은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항공장인데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뭐 드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결국은 한 나라가 경제력이 세지면은 항공력이 세지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항공력, 우리 단순히 전투기뿐만 아니라요, 상당히 항공력 전체가 균형이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수송기 전력도 숫자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에이왁스 같은 경우는 무려 이 뭐 작은 E2 호카이 같은 것들을 포함을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에이왁스가 17대나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 그 다음에 지금 더 우리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동북아 최대 스텔스
전력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F-35A형 105대와 B형 42대를 도입할 그럴 계획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자, 한편 대한민국 공군의 능력은 어떠냐? 이것을 뭐 제가 일일이 다 평가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특히 한반도 정부대를 생각을 했을 때는 이 결국 공군이 우리 전 작전수 단계에서 굉장히 해주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표적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전군에게 무엇이 중요한 표적이 될지 일단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 그것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소위 DT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긴급 표적 처리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전략적 타격책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것이 또한 소위 응징적 억제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세적 전력 지금 전반적으로 대북 우임에도 불구하고 노후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KFX 같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독자적인 전자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전히 좀 한계가 있다. 특히 이 적진 상황 하에서 뭐 JTEC이 지금 우리가 적진 안에 들어가서 운영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충분히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얘기가 더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동북아 전체로 해서 봤을 때는 자 역시 일단은 카디지일 겁니다. 일단은 카디지 전체를 우리가 제대로 통제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공군력이 왜 동북아에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이지 수호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일본의 어떤 그 지난번에 초계기 사건 같은 경우들 그런 위협 비행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그 해군도 공군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더 있지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단기적 과제들에서는 지금 이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중단기 과제로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요 뒤에 발제에서 충분히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는 걸로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전략입니다. 드디어 왜 대전략이라는 말을 꺼냈느냐 이것입니다. 자, 지금 주변국들은 전부 다 현실주의에 기반을 한 안보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힘을 위주로 하고 그러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상주의적 안보관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소위 북한 이후를 지금 현 정부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북한 이후가 아니라 북한인 상황이나 북한 이후인 상황이나 결국 이 항공력이 필요한 정도는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한 가지 차이라면 되려 북한 이후를 생각한다면 KTO, 이 한반도 작전 범위 밖까지 커버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인고 하니 더 멀리 나가야 될 능력이 필요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한번 이 대한민국이란 지역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반도국가라고 하지만 사실상 북한에 의해서 막혀있기 때문에 실제로 섬나라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섬나라와 같은 나라가 안보력, 이 안보력에서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될 게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부분의 섬나라가 그렇듯이 통상 해군과 공군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굉장히 육군을 지원을 많이 하고 응원을 하는 사람이지만 육군의 역량은 결국 육군의 역량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해군과 공군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어떠냐? 여러분, 이 도표는 좀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자, 보시면은요, 여기 제일 빨갛게 있는 이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4년부터 작년 말, 올해 초까지 중국이 건조한 신조함의 총 톤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해군력은 총 톤수를 기반해서 얘기를 하죠. 이게 거의 한 67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거를 보시면은요, 거의 비슷한 높이에 이거는요, 지금 일본이 보유한 전체 해군 함정의 총 톤수입니다. 68만 톤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군력 사이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자, 대한민국은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 대한민국은 한참 요 아래 있습니다. 27만 2천 톤 정도 됩니다.
이거요, 일본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군함 1톤 건조하는 비용이 얼마죠? 1억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30만 톤을 채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해군력을 건조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쫓아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기간 내에, 그 다음에 충분히 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항공력이 상당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게 뭐 마한의 이론하고 비슷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세버스키가 얘기를 했죠. 항공력을 확보하는 국가가 세계를 주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그래서 대전략의 단계들을 여러 가지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시간이 제가 거의 없어가지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이 항공 우주력이 무슨 공군 하나를 위한 이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역사적 사안에서 봤듯이 국가 전체가 안보력에서 경계를 갖추고 그 다음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능력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공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국방부 차원의 문제만도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 우주력을 어떻게 대전략화해 나가야 할 것이냐, 즉 정책과 전략을 연결하는 이 연결 지점으로서 항공력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태를 이 콤피티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콤피티션 아시다시피요, 이 좀 말이 생소하죠. 콤피티션의 말이 이 코어퍼레이션과 컴피티션의 합쳐진 말입니다. 이게 경영학에서는 많이 좀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래 이제 존 내시의 뭐 평 이런 거에서 이제 기반하긴 합니다만 이 베리 네일레프라는 예일대 교수와 하버드의 아담 브랜던버그라는 두 사람이 이제 공저로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낸 단어고, 이게 뭐냐면은 협력적 경쟁.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그 실제 저기서 많이 일어나는 경제 대기업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콤피티션입니다. 심지어 그냥 콤피티션이 아니라 요즘은 하이퍼 콤피티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떻죠? 삼성하고 애플이 서로 경쟁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애플이 삼성으로부터 메모리를 자꾸 사들이죠. 그렇죠? 그럼 삼성 입장에서는 야, 이거를 파는 게 도움이 될까 팔지 않는 게 도움이 될까? 파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파일을 전체를 키우자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이 군사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 갈 수는 없겠느냐. 즉 군사적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 간에서도 뭐 필요할 때는 협력을 통해서 안보 수준을 높일 수도 있고, 또 이 협력 관계의 국가 간에도 군사 혁신은 경제를 통해서 안보 협력을 되려 상승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주세요. 자, 그래서 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눴는데, 자, 처음은 이겁니다. 이제 이게 지금 사실 현 정부의 안보 목표와 좀 연결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처음은요 뭐냐면, 자, 한반도의 평화안전보장, 제가 이제 좀 자기적으로 이걸 붙였습니다. 피스 엠폴싱이라고 해서,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피스를 엠폴싱 하자는 겁니다. 강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소위 WMD를 상시 감시한다라고 하는 점, 전략적 타격 능력을 굉장히 제대로 보유하자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WMD에 대한 방어 능력, 이것은 아마도 미사일 방어나 여러 가지 것들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면에서가 경쟁, 즉 이 상대는 북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북한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협력이라는 차원에서는 비핵화와 군사충돌 방지, 신뢰 구축, 지금 현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문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현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에 맞춰서는 이 피스 엠폴싱이라는 것이 공군이 끌고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목표, 현 정부가 얘기하는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이다 라고 하는 이 목표에 대해서는, 자, 경쟁 차원에서는 그렇죠, 우리를 늘상 공격할 수 있는 주변 국가들, 여기에 대한 전략적 위협을 감시한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카디즈,
이지에 대한 어떤 감시 혹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공중 무쇠를 통해서 전쟁을 초기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억제 능력, 이것이 경쟁 요소라고 한다면 협력 요소는 뭐 지역 차원의 군사협력, 뭐 인도적 지원, 평화지, 뭐 몇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현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생명보호라고 하는 커다란 분면을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충족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요소는 뭐냐면요, 국가 차원이기 때문에 단순히 국방, 안보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바로 국가 경제 목표, 뭐 현 정부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저는 그 말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런 뭐 4차 산업혁명이니 일자리 경제니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려면은 결국은 이 인더스트리얼 리더, 뭐냐면 항공 우주 산업이 결국은 방위 산업을 어느 나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도 이 소위 방위 산업, 그러니까 방위 산업을 얘기할 때요, 소위 디펜스 인더스트리 얘기할 때요,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인더스트리로 구분을 합니다. 투자자들 모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결국은 항공 우주력이 얼마나 끌고 가느냐가 방위 산업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경쟁에 있어서는 선진 기술 개발을 위해서 뭐 우리가 기술 협력하기도 하지만 개발을 위해서 돈을 많이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협력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민항 차원에서 협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항공 우주 산업의 파이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분명히 모든 것이 경쟁과 협력의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것을 하나로 묶는 소위 코피티션의 항공 우주력을 구축을 하는 것이 아마 공군이 여태까지 해온 노력이었고, 이것을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후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전력이 구축될지는 우리 정말 공군에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정말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께서 추후에 발표를 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의 부족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무부 전략기획처장 박기태 대리입니다. 앞에 그 양욱역께서는 아주 제 이 프로젝트를 하기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는 평소 안면이 없었는데 젊은 어떤 특히 우리가 밀리터리 덕후라고 하죠. 밀떡 분야에서 아주 최고의 전문가이신데 갑자기 이제 공군의 대전략을 한번 하고 싶다. 지금까지 이런 걸 포함시켜서 공군의 대전략을 한번 제가 꼭 연구해보고 싶다는 그런 어떤 원대한 그런 포부를 밝혀서 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뭐 종편이라든지 이런 데 봤지만은 대단하시다. 젊지만은 여러 가지 항공, 군사, 안보 다방면에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또 여기에 또 토론에 오신 우리 유영원 대기장님도 오셨는데 사실 이 밀떡 분야에서 최고의 두 전문가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지금 쓰기가 좀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 나름대로 저도 좀 연구를 했으니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김중도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큰 꿈이 없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는 한번 공군의 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가 우리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면 4월 11일이요. 그다음에 공군 창군 70주년입니다. 1949년 10월 1일이죠. 그래서 공군의 꿈은 두 가지로 대변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군의 가장 큰 공군 어떤 우리나라의 성각자를 할 수 있는 노백린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좀 공군이 아시는 분들은 좀 생소할 수가 있지만 1911년 4월 11일 우리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초대 군무총장, 올해 말하면 뭐 합참장 아니면 뭐 국방부 장관이시겠죠. 그분이 1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하늘을 지배하는 자들의 것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을 한번 봅시다. 저는 뭐 그 전에 이탈리아 항공 에어 캠페인의 가장 큰 듀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듀에라는 사상가가 있죠. 그에 못지않게 100년 전에 공군의 꿈을 설파하신 분이 있어요. 두 번째 공군의 꿈은 뭐냐? 70년 전에 공군이 창군을 하면서 우리 공군 창군의 아버지 최영덕 장군이 계십니다. 그분은 생전에 항상 세 가지 꿈을 얘기했죠. 첫 번째, 두 번째 꿈은 49년 11월 1일 날 공군이 창군을 하면서 그게 실현이 됐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꿈이 뭐냐?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투기를 타면서 조국 산하를 누비는 게 내 꿈이다.
그 세 번째 꿈은 곧 실현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KI100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26년 양산이 시작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알다시피 우리 양욱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엄청난 우리 주변국의 항공력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항공산업이 발달한다면 충분히 30년 중반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30년 중반에 6세대 항공기를 무장함으로써 진짜 우리 두 분의 공군의 성각자, 공군 창군의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진다. 그게 저 공군의 꿈입니다.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순서는 전략 환경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 우주의 건설 방향, 양국 의원께서 여러 가지 대전략을 했기 때문에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항공 우주대의 발전 방향이 뭐냐, 그걸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여기 대부분 다 밀떡 수준 이상의 기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엄청난 지금 강대국들 간에 군사력 현대화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에 가장 총괄할 수 있는 6세대 전투기 관련해서 개발 계획 관련해서 조리움 같은데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동기부여를 시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좀 틀어주세요. 지금 저렇게 6세대 항공기의 기술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게 과연 실현이 될까? 3차 산업혁명까지는 상당히 좀 기술 발전이 더 됐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정보혁명이라고 그러죠. ICT 기술이 그 10년 안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실현된다는 겁니다, 진짜. 실현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동영상을 통해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많이 봤을 겁니다. 저건 뭐 이번에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많이 개발됐죠. 각자의 무기체계 수준입니다. 근데 각자의 무기체계 수준이 하나하나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에도 꿰야 보배다. 자, 이런 모든 4차 산업혁명, 이런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저는 단기 하나하나의 개별의 그런 기술이 종합적으로 융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려면 그 많은 데이터 소스를 분리해야 되고요. 그걸 융합해야 되고요. 그 많은 자산을 조종사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바로 융합하고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 지휘통제, 화력통제. 그게 없으면 6세대 항공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됐다? 그래서 연구 배경은 간단하게 설명드리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뭐 인구 절벽,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군사력 건설 너무 잘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국방비 확보 제한, 이 세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인구 절벽은 우리가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방개혁 2020년 중반까지 50만 명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리적인 자연 현상밖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징병제 안에서. 그런데 다른 학자들은 말합니다.
50만 유지도 불가능하다. 결국 뭐냐? 지금처럼 어떤 인력 위주의 국방 구조는 절대 안 된다. 과학기술, 엄청난 우리 국방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 두 번째, 마지막 아마 안정적인 국방비 확보를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고령입니다. 고령화가 아마 세계 넘버원일 겁니다. 2018년 우리 군인 노령연구에 대한 지원이 11조에서 근 10년 안에 30조까지 늘었습니다. 우리 국방비가 요즘에 올해가 34조죠. 자, 그건 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국방개혁 2.0에서 했던 8%의 국방비 증가가 가능할까요? 이것도 좀 상당히 좀 재고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안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적용해서 중요한 게 최첨단의 무기체계를 획득해야 되고 효율적인 군 운영을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우리 국방부 이건 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공군은 이런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적용해서 항공우주력을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양국영께서 대전략을 하셨는데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먼저 가정상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많이 했지만 2030년 중반을 가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자권 전환이 많이 좀 논의가 되고 있고 결국은 지금 당장은 뭐 이번 전자권 전환을 위해 공군 전자권을 가져갈 수 없지만 앞으로 30년 전 되면 지금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공군이 전자권 전환될 수가 있다. 결국 알다시피 공군 전자권이 돼야만이 공군 전자권 전환에 전체적인 국방부 전자권 전환에 상징성과 완전성이 제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현재 공군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력 건설 계획이 대부분 25년 이후에 마감이 됩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현재도 우리 공군이 현재 프리에이터 전력의 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우리가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30년 뒤에는 공군 전자권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가정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잠깐 앞쪽 다시 한번 앞쪽으로 가주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사항은 앞으로 2030년경 보시는 바와 같이 첨단 해공공으로 구성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이 가장 큰 안보 위협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저희들 자신이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여러 물것들이기 때문에 다 알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주변국의 군사력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슬라이드 시작할 때 이게 제 본인의 의견이고 공군 의견이 아니다. 그걸 좀 염두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4차 산업혁명 기술 성숙도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주변국의 전력화 계획을 고려해서 2030년 이후로 제가 이 논문 발표한 것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 분석의 틀은 제가 전략 환경 분석은 가장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주변국의 군사력 경쟁. 그게 가장 큰 대별되는 게 미중의 패권 경쟁입니다. 그걸 가장 큰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수. 즉 그걸 전략 환경으로 분석을 했고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2030년경 주변국의 공군력의 전망과 그거에 대한 공군의 능력을 부족한 게 뭐가 있는가를 식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군의 비전, 국가의 비전, 우리 국가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공군의 비전이 뭔가, 공군의 전략이 뭔가, 이러한 걸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 전략이 뭔가, 이러한 순서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 환경 분석, 4차 산업혁명 기술입니다. 제가 처음에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4차 산업혁명은 어디서 바로 튀어나온 게 아니라 결국은 3차 산업혁명, 정보와 통신 혁명 이후에 그 이후에 발전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즉 ICBM이라고 하죠. ICBM 플러스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급속도로 발전이 일어나서 초연결, 초지능에 대한 정보 지식화 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지금 ICBM이가 5G 하나 포함됐죠. 모바일이 있고 AI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AI가 핵심입니다. 핵심. AI 기술은 1950년대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개념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하나의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그런데 50년대 전부터 이제 계속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딥러닝, 머신러닝, 그 다음에 뉴로 신경망 교육을 통해서 계속 발전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한계가 있었죠. 인공지능이 그 스스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자기의 어떤 데이터 추측이 필요합니다. 그게 빅데이터죠. 인공지능이 공부를 스스로 공부하려면 그냥 데이터 소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어마어마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이 됐고, 또 그러한 빅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분석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그런 기술이 지금 시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50년 전에 70년 전 만들어졌지만 지금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런 말 하죠. 기승전 인공지능이다. 다음. 많이 이 다이어그램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기반 기술, 파급 분야. 여기 지금 현재 이러한 기술을 빼놓고 우리 사회에 국방산업이라든지 우리 사회에 이걸 말을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우리 국방 분야, 우리 민간 분야. 또 한 가지 세계 방위력 한번 트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국방분야 조력이 엄청나게 무섭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무기체계는 이제 스마트화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의 디지털의 플랫폼화가 가속되고 있죠. 그럼으로써 방위산업이 엄청난 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위산업은 이러한 핵심 첨단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베이스의 기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업자 같은 경우는 자기의 단기 이익을 보는 거지 장기 이익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게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죠.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민간 기업이 그걸 끌고 나갈 수 있습니까? 결국 정부 주도에 그 중에서도 방위산업에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결과를 스핀오프해서 민간에 확대 적용할 때 국가의 성장 동력은 엄청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현 정부의 가장 핵심 4차 산업혁명 기반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 환경 변화는 미중과의 패권 경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해양 세력, 대륙 세력이라 평상시 얘기를 합니다. 이건 현실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기 전에 하나 책을 읽었는데요. 과거 500년 동안 16차례 패권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2차례는 그 패권 경쟁이 패권 전위에 따른 큰 전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건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러한 현 상황을 보면서 패권 전위로, 그 다음에 또 유명한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엄청난 미중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큰 패권 전쟁의 가능성을 지금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이러한 패권 경쟁의 가장 큰 키포인트가 뭐나? 핵심 과학기술입니다. 한번 패권 경쟁을 보시면 그런 역사들을 보면은 누가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선정을 해서 비대칭 무기를 확보해 놨냐에 따라서 그 패권 전쟁의 결과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자, 구체적인 한번 신기술을 적용한 주요 선진국의 국방 적용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국 보시면 미국은 인공지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공지능. 여기 시작이 1912년에 시작했습니다. 12년에 3차 업사 스트래티지, 상세 전략을 말씀하신 분들인데, 그 당시에 이제 합참 사장했던 로버트 워크라는 사람, 로버트 해군 대장 출신입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변화됐던 과학기술이라든지 그 분야에 상당히 조예가 있는 분인데, 그 당시에 인공지능이다. 앞으로 이게 우리 미군의 3차 상세 전략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당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결국 2018년에는 합동 인공지능센터를 창설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머지 다른 항공기 기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3차 상세 전략에 따른 여러 가지 첨단 비대칭 무기체계 시스템. 이게 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앞에 보고 들었던 4차 6세대 항공기. 여기에 모든 인공지능이 들어갈 겁니다.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 들어갈 겁니다. 중국. G2에서 이제 G1으로 가려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1990년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미국하고 러시아 간의 뉴클리어 페어리티, 핵 균형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중국과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 페어리티, 균형이 일어났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다른 비대칭 무기를 획득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전시에는 압도적인 승리를 확보할 수 없다는 그런 게 주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중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AI에 관해서 온 나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중국은 알리바바라든지 텐센이라든지 화웨이라는 유명한 중국이 지원하는 그런 어떤 IT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인공지능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공지능의 먹이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는 중국은 어마어마한 자료를 축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한번 이거 보시는 건 아실 것 같고요. 다음 러시아, 일본입니다. 마찬가지 러시아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다른 어떤 6세대 항공기에 비해서는 좀 미국하고 중국에 비해서는 좀 약간 처진 편입니다. 그렇지만 대신에 미국의 MD망을 뚫기 위해서 아주 보시는 바와 같이 초음속 순항미사일이라든지 핵전력 위주로 현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 4차 산업혁명 기술도 아주 대단합니다. 일본은 마찬가지. 일본은 가장 중요한 로봇에서는 넘버원입니다. 세계에서. 인공지능은 미국, 중국, 일본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지금 F-35를 지금 150대를 이미 도입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걸 또 호위 항모에 탑승하는 그런 어떤 통합 기동 전략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방부 차원에서 일단 국가차원 대통령 주관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 국방부 차원에서는 추진단을 해서 지금 약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번 유임을 참조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비전과 추진 방향, 그 다음에 주요 분야, 그거 아마 참조해 주시면 다 알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도 마찬가지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의 테스트 배틀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고 각 군 협업을 통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호 전략입니다. 암호 전략. 아까 우리 양호기 의원 설명하셨죠. 생략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조적인 전략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좋게 표현해서 obsessed 잘하는데 이건 다른 거 없습니다. 얘는 상대가 못 가진 비대칭 전력을 내가 확보함으로써 억제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상세라는 거죠. 업세. 그래서 1차, 2차, 3차를 보시면은 미국이 추진했던 세 차례의 업세 스트레이지를 보면은 그 당시에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따라올 수 없는 첨단 무기체를 도입해서 억제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업세 스트레이지는 가장 미국의 핵전력에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군력 전력. 그걸 이용해서 에어앤 란다는 배틀이 만들어졌죠. 유럽에서. 두 번째, 여기는 유연 반응 전략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때는 2차 상승 전략에서는 여러 가지 미국이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 스텔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자산을 통해서 대러시아, 대중국에 대해서 억제를 확보하는 겁니다. 마지막 지금 하고 있는 건 다른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인공지능이다.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구조적인 군사적 전략 개념은 M&C 배틀, 그 다음에 GEM-GC라고 그걸 통해서 구조적인 군사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군사력 현황, 지금 현재 19년 현황입니다. 보시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G2 간에 싸움이 안 됩니다. 싸움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2000년 초반에 엄청나게 G2와 이제 중국이 G2를 넘어서 G1을 할 것이다라는 엄청나게 많은 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세계 분석 자료, 중국 내부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 그것 때문에 중국이 G2에서 G1으로 넘어가려면 2040년, 50년까지 안 된다는 게 지금 정설입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최윤식이라는 어떤 젊은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 박사님하고 미국 사람 피터 자이안이 쓴 책인데 미국의 패권과 그런 향후 전망에 관해서 아주 자세히 분석하는 아주 잘 쓴 책입니다. 한번 꼭 여러분들 읽어보시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30년 이후 공군력 전망이다. 여기 보시면은 러시아는 전체 전투기 한 1000여 대 되고요. 중국은 한 2000여 대, 북한은 지금 여러 가지 500대지만 그 중에 좀 약간 제가 예측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좀 뭐로 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공식 입장이 430대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F-22, 그 다음에 F-35를 F-15로 대체하면서 총 약 2,500대의 F-35하고 F-22, 그 다음에 6세대 전투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현재 340대를 하고 있는데 더 추가될 걸로 예상합니다. 기본적으로 F-35는 150대, 심신이라는 F-3, 6세대 항공기를 100여 대 이상 한다면 우리가 이보다 더 많은 첨단 하이급 무장을 할 것이다. 이렇습니다. 2030년대 지금 우리가 가장 보수적으로 전망했을 때 공군은 지금 현재 2030년을 중심으로 120대입니다. 전제상 우리 FX 2차,
전략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F-35 40대는 21년까지 들어오지만 그 이후에 조속하게 FX 2차가 가야 됩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30년 이후에 어마어마한 전력 격차가 일어난다. 이거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노백링 장군, 최영덕 장군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박사님 시간 좀 네, 알겠습니다. 다음 공군 전략은 결국 개념은 현재 꼭 이 국가 비전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현 정부의 비전이 아닙니다. 모든 정부가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군의 비전은 그러한 걸 구현할 수 있는 막강한 항공 우주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구현한다. 그게 공군의 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가지, 그러면 그 공군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네 가지 전력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우주기반 감시 정찰 전력. 보시면 다 알 겁니다. 제가 시간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이거 공군의 항공 우주력 발전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우주기반 감시 기반 운동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올 말에 전력화됩니다. 드디어 1단계가 완성이 됩니다. 2단계는 30년까지 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제고하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초소형 전술 정체계를 장비 소유로 제출했습니다. 이게 간다면 2단계 항공 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음 4단계 됐습니다. G2대 분야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같이 해야 되겠다. 다음 전략적 타격 지원 전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이급 전투기 적정 소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발전돼야 됩니다. 다음 미사일 방어 전략. 현재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로 해서 국방개혁 2.0에 반영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알다시피 현재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저층 위주의 방어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는 미사일 효과적인 미사일 그 요격의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층 방어만 안 된다. 앞으로 이 발전 방향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미드클래스 인터셉션까지 가야 한다. 그래야만이 미사일 방어의 신뢰성이 증진할 수가 있다. 조금 하는 겁니다. 네. 네 가지 핵심 능력, 즉 4차 산업의 핵심 기술과 전략적 교육을 사항을 해서 네 가지 핵심 공군에 건설해야 할 능력이다. 이게 구축된다면 공군의 비전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을 구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이걸 제가 말씀드렸던 큰 팜플렛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가지 핵심 능력이고요. 요구 능력,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걸 한다면 공군의 비전과 국가 비전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4차 산업에 관해서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떤 전력식만 했지만 공군은 여러 가지 네 가지 분야를 들어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지원 체계, 과학화 교육훈련 체계, 기반 체계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완성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년대 이후에 공군의 꿈입니다. 이게. 30년 이후에 안보 상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변국의 위협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공군력을 건설할 경우 100여 년 전에 노병린 장군이 말씀하셨던 앞으로의 전쟁은 하늘을 지배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게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재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방금 결을 말씀드렸고 재원은 우리 쪽 다음 발표하는 분들이 말씀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전투기 전력을 하셨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군 전투기 전력 관련해서 조속한 시기에 적정 전투기에 다시 검토가 된다. 예전에 5차례 공군 적정 전투기 이용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항상 목표 연도와 가정이 지금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을 반영한 적정 전투기에서는 반드시 재검토해야 되고 6세대 항공기 2035년 목표로 6세대 항공기에 대한 소요 논의가 개발되고 적정 6세대 항공기 그것도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투기 전력 체계가 2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6회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그런 것도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할 공군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자권 전환 대비 한국 공군의 능력 증강 방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연구는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연구자들이 같이 작년부터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이제 논문을 거의 완성한 단계이고 이제 학술지를 통해서 공군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알릴 예정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그 서론부터 현재의 안보 현안,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지만 9.19 군사 합의와 50차 SCM에서 전자권이 굉장히 크게 논의가 되었는데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전자권 전환과 관련돼 가지고 가장 중요한 변수가 한국군의 그 군사 능력 부분인데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북핵 미사일에 대해서 초기 대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능력 중에 ISR과 PGM이 중요하다고 이제 결론을 도출했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자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전자권에 대한 찬반, 그리고 전자권은 결국 이제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또 전자권 전환 조건에 대한 얘기, 시기, 이렇게 많은 수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첨예했던 것이 전자권 전환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미 양국의 수뇌부가 그리고 대통령님의 그 결정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이 전환되었고, 현재 특별 상설 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전자권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안보정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이 수정안이 서명이 되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으로서, 그리고 이제 미 사성 장군이 부사령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자권 대비해서 우리 한국 공군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 저는 이제 그 질문을 좀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6.25 전쟁은 지상군 중심의 전쟁이었나? 그리고 6.25 전쟁 기간 중 얼마 정도의 비행이 있었을까? 미 공군은 몇 대의 적기를 격추했을까? 미 극동공군의 항공기 손실 대수는 얼마일까?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번 스스로 답을 하시고 결론에서 같이 한번 이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 이제 군사분야 합의한 내용인데요. 지상, 해상, 공중 분야에서 중단 구역이 군사적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이제 설정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도 있지만 또 이것이 한반도에 어떻게 보면 그 군사적인 지형을 완전히 변화할 수 있다고 평가되기도 하는데요. 50차 SCM을 통해서는 그 중요한 4가지 문서가 이제 합의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다르게 전자권이 전환되어도 여전히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현재 한미연합사령부를 형태로 유지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있는 부분인데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내용입니다. 2014년도에 합의 내용을 구체화했고요. 조건 성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기본 운영 능력을 시작으로 매년 순차적인 검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자권 전환에 관련해 가지고 3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너무나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능력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가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인가. 세 번째로는 외교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동시에 진행이 될 때 한미가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합의한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요. 자, 그렇다면 능력이란 무엇일까? 결국 이제 우리가 전자권 전환을 위한 3가지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능력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특별한 방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인데요. 가용한 수단과 방법들을 조합해서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포괄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표를 통해 보면요. 현재의 한국군의 능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자권을 주도했을 때 능력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알파로 표현을 했는데요. 전자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기 위한 능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미사일에 대해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파의 능력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틀을 토대로 해서 현재 한국 공군의 능력과
전자권 주도 시의 한국 공군의 능력에 대해서 또 알파라는 개념으로 한번 그 알파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그리고 공군에서 계속 10년 동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전자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 나타났던 공군의 어떤 전력 증강 계획,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지휘관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이 알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식도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브룩스 그 연합사령관은 2018년 2월 14일 이 하원의 그 군사위원회에서 청문회 그 증인으로 나가서 전자권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ISR과 C4I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카파로티 사령관도 2016년 2월 그 미 상원회 그 위원회에서 ISR과 C4I 그리고 공중무쇠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좀 뭐 10년 전에 말씀하시긴 했지만 2008년도 우두 장군, 뭐 709 사령관이셨죠. 그리고 레밍턴 장군, 이 두 분들은 그 지도공 미사일, 조기 군복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군의 많은 전력 증강이 이루어졌습니다. 레밍턴 장군이 F4와 5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 부분은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공군이 전자권을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했고, 공군에서는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했는데요.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공군은 우선적으로 ISR 전력, FX, 정밀 유동무기 등을 확보해야 된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제 국가안보 전략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정과제를 보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북핵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권 조기 전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안보 전략에 이렇게 한미 동맹의 기반을 위해서는 우리 주도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ISR 전력을 구축하고 원거리 정밀 무지함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전자권 전환이 됐을 때, 우리 이제 국방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유사시가 됐을 때 수많은 미군 전력이 이렇게 시차별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전자권을 수행하게 됐을 때는 최소한 유사시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권을 준비하면서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할 수많은 미군 병력들을 어떻게 작전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공군이 국정감사를 통해 어필했던 전력 증강 계획, 그리고 주한미군 지휘관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이 알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ISR과 PGM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미연합 방위 능력을 주도하기 위해서 전자권 전환 이후에 연합지휘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 발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권 전환 이후에도 미 7공군이 주도하고 한국공군은 지원하는 역할로 남아있게 됩니다. 요 내용도 이제 국정감사 내용인데요. 우리 공군이 감시, 정찰 자산 등 전력 자산을 전력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공군이 한반도 정부에서 항공 전역을 완전하게 수용하기 전까지는 미군이 주도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북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전략적 타격 체계와 KMD 있는데요. 지금 저는 국방부 업무 보고와 국방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전력 증강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었지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예를 걸프전쟁에 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이 걸프전쟁을 수행하면서 스커드 사냥에 대부분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 정보 판단에 의해서 대략 50개 미만의 스커드 발사대를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후 분석을 해보니까 최소한 225개 정도의 발사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30분 이내에 타격할 것이라고 가정을 했지만 이라크는 5분에서 6분 사이에 발사하고 바로 은폐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공군은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표적이 식별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삼축체계 구축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ISR과 PGM 관련해 가지고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ISR은 2009년 대비 굉장히 많은 전력 증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RF-16, 백두금강, 그리고 2737,
이런 것들이 실제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몇 달 지연됐지만 글로벌 워크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 반영이 돼서 전력으로 이렇게 태워지고 있습니다. 사유 사업도 마찬가지로 2013년 1호기를 발사하고 25년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실제 전력 증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ISR 대비 PGM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팬텀과 5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이급, 미디움, 로우급 전투기들이 있는데요. 증강 계획을 보면 뭐 지난주에 F-35이 2대가 들어왔지만 굉장히 요원한 상태입니다. KF-X가 지금 2026년에 이제 도입될 예정인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01년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한국형 전투기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정대로 된다 하더라도 25년이 소요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공중급유기는 1992년에 소유주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책 결정상의 문제로 6번이나 수년되었고 2018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결국 26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그만큼 공군력 건설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2014년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2020년대 중반이 되면 대략 120대 정도의 전투기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대략 한 50대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또 이렇게 공군은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70대가 늘었을까요? 이것은 원래 도태하기로 했던 F5를 2030년대 초반까지 110대를 운영하고요. 팬텀은 20년대 중반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도태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로우급 전투기들을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120대에서 50대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적인 말씀은 아까 우리 박희태 대령께서 말씀하셨지만 2006년 430대가 이제 기준이 되었는데요. 그때의 안보 환경과 13년이 지난 지금의 안보 환경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 당시 북핵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430대는 F-21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현재의 안보 환경을 고려해서 적정 전투기가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통일 이후에 얼마만큼의 전력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군 전력 증강계, 이것도 국정감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공군이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감시, 정찰 전력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투 임무기 전력,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정밀 타격 전력, 국정감사에서 많이 논의가 됐지만 타울수 굉장히 제한된 양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라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라크의 표적은 대략 400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표적에 대략 8개에서 10개 정도의 JDPI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최소한 수천 발 이상의 정밀 무장이 필요할 텐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지원과 어떤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반도 주변 사강, 아까 너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42대의 F-35를 도입을 했고요. 105대의 F-35를 지금 또 추가로 계획할 전력 계획을 갖고 있고요. 중국은 현재 제20을 산둥반도에 실제로 배치한 무서운 국가들입니다. 자, 교훈인데요.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정말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한반도의 행정적인 평화가 온다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겠지만 이 전자권 전환과 9.19 군사합의를 한번 저는 조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9.19 군사합의가 이행되고 비핵화가 되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전자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면 가장 최선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9.19 군사합의가 불이행되는데 저희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것은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차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군사적인 위협이 증대하지만 우리가 능력을 갖췄다면 이것도 아마 차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1번의 상황을 기대하면서 2번과 3번도 같이 고려하고 4번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6.25 전쟁은 지상군 중심의 전쟁이었나? 많은 국민들은 지상군 중심의 전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형제, 아버지, 삼촌들이 실제 육군 전투에 참여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론 지상군 중심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공군력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 공군은 대략 2,000대 정도의 적기를 손실을 시켰고요. 미 극동 공군도 대략 1,500대 가까운 전력이 손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그 공군은 6.25 전쟁 기간 동안 대략 약간 뭐 차이는 있지만 100만에서 한 대략 한 110만 소치 정도의 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트렐과 그 리차드 할리온이 이쪽 분야 가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차이는 있지만 리차드 할리온의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한 하루에 1000소티 이상의 비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60만 명 정도의 병력을 수송했던 그런 이제 항공전의 역사가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아주 그 전쟁사의 그 교훈을 통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군들은 자신이 겪었던 전쟁의 형태가 앞으로 미래에 또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많은 국민들과 현재의 장군들이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때 항공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항공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6.25 전쟁과 같은 수평적인 상태로 항공력을 운용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는 그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및 함의인데요. 이 전자권 전환을 통해서 한국 공군이 더 능력을 확대하고 국가 방위를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국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고 그리고 이제 통일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고가치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 기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6.25 전쟁이 항공전 중심, 항공력도 굉장히 중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노력해서 공군력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국가 정치의 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전자권을 주도할 수 있는 공군 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같이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세 건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공군을 기참에서 특히 이제 발표했던 내용은 미래에 관한 내용들이었었는데 공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부서답게 항공우주력의 비전을 잘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공군의 비전적 미래가 환상, 일루전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말씀을 첨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됐던 논문을 보면은 미래 전략 환경에 맞는 수단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력 발전이나 2030년 공군 전투력 전투기 규모 연구 이런 건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군사 과학기술 첨단 무기체계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도 아주 비중 있게 다루어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전력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방향성, 즉 전략이 잘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2차 대전 때 프랑스 방어 논리에 급급했던 나머지 마지노 국방장관은 현가치 약 19조 원, 한 750km에 달하는 첨단 방어체계 마지노선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었습니다. 이에 반해 독일은 전차 개발에 있어서 그전과는 달리 무선통신, 경량화를 통한 기동성, 분업화 및 공군력과의 조화를 통해서 전격전이라는 것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릴 이 국방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예산, 국방 인력의 제한, 여러 많은 국방의 난제들,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말씀드리는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그런 방향성,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항공 우주력을 설계하는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발표 내용에 있었던 것 중에서 많은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분도 있으나 뒤에 아주 전명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키워드, 우주작전, 전자권, 무인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작전에 대한 것인데요. 이는 공군에게 옵솔루트가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주 위협과 작전의 대상이 명확해야 될 것입니다.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대상, 위성, 탄도미사일, 데브리스뿐만 아니라 모든 감시 정찰의 대상이 우주전력, 우주작전의 대상이라는 것이 공감될 때 공군 이상의 기관에서 보다 설득력을 얻을 것입니다. 즉 우주 감시 정찰 능력을 통해서 합동작전 능력,
전장 인식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합참 국방부에까지 인식이 돼야 우주 분야가 비로소 발전할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은 우주가 별도로 분리된 전장 영역으로 설명되거나 대상 위협이 100km 상공 밖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그런 인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군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작전의 핵심인 지상기반 우주감시체계와 우주기반 감시정찰체계를 통해서 현재 전장인식체계가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 공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SC와 노력이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자권에 대해서입니다. 이미 많은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발표문 과정이 2030년 한국공군의 전자권 전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합당하고 또 중요합니다. 실제로 공군을 벗어난 어떤 토론 자리에서 2020년 중반에 전자권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연합공군이 미군 주도로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는 공군 차원에서 SC가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계속 지속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발표에서도 강조했지만 전자권의 성공과 완전성을 위해서는 한국공군의 연합공군 주도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자권 전환 이후에 공군 구성군 사령관 또는 영공사령관을 공작사령관이 수행하고 한국공군 주도의 전평시 항공우주작전 수행체계를 발전시켜야 될 것입니다. 특히 미 공군에 많이 의존했던 분야가 우리가 지도적으로 발전시키고 배양시켜야 될 그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 공군에 의해서만 될 것이 아닌 건 당연합니다. 미 공군과 협의하고 관련 소요를 검토하고 작대를 발전시키는 그런 일들이 병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언급되진 않았습니다만 무인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미래적 개념에 비춰볼 때 공군에서도 현재 수준의 이상으로 발전시켜야 될 필수적인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공군에서 중고고도 무인기 외에 앞으로 공격수단으로서 무인 공격기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노력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미군과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무인기가 공군 주도하에 합동성 차원의 항공전력으로 지금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반도 안보 상황이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제기된 여러 비전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서 국가 전략 지침인 전방위 위협에 우리 공군이 핵심 전력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한행 교수님의 지정 토론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권 전환에 관해서는 국민의 여론도 굉장히 논쟁이 많았고 지금도 그 시기가 적절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느냐라는 논쟁이 아직까지 있는데요. 전자권 전환은 기본적으로 잘 들리시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제 받아들이는 현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조한행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이런 전자권 전환은 앞으로 한국군, 특히 공군의 능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고 우리한테 주어진 그때 보면 사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자권 전환을 통해서 이제 공군력을 강화하는 이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력 증강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증강의 계획을 해야 되고 얼마 전에 국방대학교에서 이제 국방부에 계시는 행정정책 담당자께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안보학자로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 군축이 대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비 축소가 대세다. 근데 사실 보면 강대국들은 군비 증강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데 군축이라는 게 우리가 과연 이게 현실과 맞닥뜨리는 맞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자권 전환은 우리의 군비 증강과 군사력 강화랑 같이 엮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슈이기도 해서 이런 점을 문제의식으로 삼고 전자권 전환이 우리에게 어떤 함의를 주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자권 전환의 정책 결정 요소를 저희가 보면 계속 행정부가 달라지면서부터 전자권 전환의 연기, 재연기 아니면 또 뭐 급속하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같은 사안을 두고도 여러 가지 정책이 계속 번복되는 거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한 정책 결정의 변화를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저도 연구를 통해서 한번 밝혀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보통은 정책 결정자의 그런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안보가 우선이다, 아니면 국가 주권이나 자존심이 우선이다라는 이제 논쟁으로 거의 다 많이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문제는 국가 안보 환경, 특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 강도가 높아졌는지, 그에 따른 우리의 상대적 군사력이 우세한지 아니면 열세한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국제안보 환경의 요소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즉 미국의 안보 전략이 변화됐는지, 한반도 안보와 아니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과연 이런 한반도 쪽에 몰려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미국이 전차권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지 아니면 연기하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외교 협상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정책 결정 요소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북한의 군사안보 위협이 변화했는가? 북한의 그 군사안보 위협의 수준과 행동과 인식이 과연 변화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전차권 전환의 시기나 아니면 조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가 되어 있는지, 또한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능력이 확보되었는지,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미국의 확장 억제력 제공과 전력 자산을 운용하겠다는 약속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문제를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북한의 태도가 변화했는가, 많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하노이 회담이 결여됐을 때 북한이 바로 했던 행동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를 바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대치나 아니면 군사적 위협을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줬고요. 또 9.19 군사합의에서 이행 방안 중에 하나인 4월 1일 날 시행하기로 했던 DMZ의 남북 공동유해 발굴을 공동 작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같이 약속을 했지만 4월 1일 날 북한이 이제 계속적으로 남한 측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요구를 했는데 묵묵부답해서 4월 1일 날 그냥 남측에 단독으로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보더라도 9.19 군사합의 이행에 북한이 협조적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북미 회담에서 자기가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군사적으로 어떻게 제스처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북한의 태도가 변해서 우리가 과연 군축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북한 위협에 대해서 우리의 초기 대응 능력이 구비됐는지 또는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능력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굉장히 주기적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실전 내에 가까운 연습을 계속적으로 해야지 실제 전시 상황에서도 작전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올해 이제 미국 측에서 발표한 그 훈련의 변경 계획을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3월에 했었던 전면전 대비 지휘소 연습인 키 리졸브 연습 폐지됐고요. 3, 4월에 했던 전면전 대비 야외 기동 훈련, 독수리 훈련 폐지됐고요. 대규모 한미연합 상륙훈련 4월에 있었는데 쌍용 훈련이라고 불리는 훈련은 또 폐지됐습니다. 또 5월에 있었던 대규모 한미연합 공군훈련, 웩스 썬더 훈련은 폐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8월에 있는 전면전 대비 정부군 연습, 을지 프리던 가디언, 그것도 폐지됐고요. 대규모 한미연합 공군훈련인 12월에 있는 바질런지 에이스 훈련도 폐지가 유력합니다. 한미 해병대 훈련 연중에 있고요. K맥 훈련은 아직 유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미 연합훈련의 가장 준축이었던 훈련들이 거의 다 폐지되거나 아니면 공군의 훈련은 폐지가 유력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과연 한미연합을 계속적으로 많이 이렇게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꾸 폐지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실제적으로 미국의 그런 연합훈련에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과연 제공해줄까? 북한이 핵물사를 우리에게 쐈을 때 과연 미국, 워싱턴이 우리를 보호해줄까라는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답을 간접적으로 찾고자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럽의 안보 위협이 어떻게, 유럽 국가들이 국제안보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이제 보면 많은 교훈이 되는데요. 최근에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의 강력한 영국군이 EU에서 탈퇴하게 됐을 때 유럽 연합은 더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EU Force라는 것을 EU 군대를 만들고자 창설하고자 하는 논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그냥 유럽이라서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 간과할 수 있는 문제지만 굉장히 센세이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토도 있고요. 유럽연합의 공동 외교안보정책도 있는데 그걸 넘어서 EU 군사를 만든다는 그 자체는 그거의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나가고 미국이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나토 분담금도 GDP 대비 2%에서 4%로 올리겠다고 강경한 정책을 하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 과연 전시 상황에서 유럽을 위해서 유럽에 있는 뭐 브뤼셀이나 파리나 런던을 위해서 과연 핵 우산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특히 공군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 세계적인 안보 환경의 움직임을 우리도 한번 직시를 하고 교훈점을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 7월에 그 영국 함볼에서 열리는 그 함볼 에어쇼를 처음 가봤습니다. 함볼에서 처음 가본 건데 그때 이제 뭐 가보신 분 또는 외신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영국의 이제 BAE 시스템스를 중심으로 해서 템페스트라는 그 소위 6세대 전투기 목업을 처음으로 공개했어요. 저도 운 좋게 이제 거기 칵핏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 조종석에 패널이 없더라고요. 패널이 없고 그야말로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듯이 그 우리가 얘기하는 AR 이걸 활용해서 손으로 그냥 허공을 누르는 거죠. 허공을 누르면 거기에 따라서 이 비행기 여러 가지 그 계기가 조작되는 이제 그러한 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그건 아주 초기 개념 단계의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이게 공상과학 영화가 현실이 되는구나. 그리고 소위 6세대 전투기가 뭐 여러 가지 아까 발표도 했었습니다만 이런 기능을 갖고 있고 이런 시대가 머지않았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저는 그 우리 이제 공군이 지금 사실은 올해가 이제 70주년으로 굉장히 뜻깊은 행사가 3개가 겹치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 1월달에 공중급유기 행사를 했고 3월 말에 F-35 들어왔고 올 여름에는 이제 글로벌워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는 공군이 한 단계 레벨업하는 이러한 아주 정말 70주년 맞아서 뜻깊은 행사가 하나도 아닌 3개가 열리는데 저는 이제 이 관련해서 굉장히 이것이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앞에 이한호 총장님 계시지만 이한호 총장님 계실 때 제가 알기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결실이 이제 맺어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이 여기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감히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해군 사례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육해공 3군 중에 사실 이 비용 대비 효과, 가성비가 가장 뛰어나게 전력 증강을 한 거는 앞에 공군이 많이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해군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군이 보면 보십시오. 그 한국해군축함도 1, 2, 3에서 이지스함까지 나왔죠. 그 이지스함 뒤쪽 충원합니다. 잠수함도 1200부터 해서 1800톤, 이제 3000톤급 작년 1번을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독도급 대형 상륙함도 이제 2번함까지 건조를 했습니다. 기타 뭐 상륙함도 건조하고. 그래서 상당히 지난 90년대에 비해서 20년 동안에 상당히 이제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였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해군이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내에 뭐 이렇게 눈에 띄는 큰 획기적인 전력 증강 프로그램, 그 다음에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별로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그런 거에 막 옆에서 박수도 받고 또 본인도 이제 뭐 안주한 뭐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에 이제 계획을 짜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안 그러다 보니까 뭐 해군이 고의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늦어져서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는데 공군의 경우 지금 F-35가 물론 이제 들어오지만 KF-X가 계획대로 된다면 2026년 여름에 만료가 되죠. 근데 그 뒤에 이제 KF-X가 나오고 근데 그 뒤에 이 플랜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뭐 양국의 대발편 어떤 대전략회에서 지금부터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림을 짜야 이런 공백이 없이 해군 같은 그런 공백이 없이 저는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또 다른 이제 업그레이드된 공군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제가 높아지기를 바라지만 그런 말씀을 좀 강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몇 가지 좋은 발표들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거 몇 가지 좀 첨언하자면 우주 아까 우리 공군에서 발표하신 이제 우주 전력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좀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비중을 둬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잘 돼서 뭐 핵무기도 없어지고 이동 18세 텔도 없어지고 뭐 그러면 뭐 걱정 안 해도 되죠. 근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렇게 낙관하기 힘든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시 가장 큰 선전 위협으로 부각될 것은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텔을 찾고 최단실 내에 때려부시는 건데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탐지 관련해서 아시지만 우리 4.25 사업하지만 몇 개입니까? 5개 가지고 몇 시간이나 커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형위성, 몇십 개의 소형위성을 띄움으로써 그런 공백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요즘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자국 실정에 맞는 GPS 위성을 알고 있습니다. GPS 위성을 왜 하겠습니까? 미국과 의존해서 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비싼 돈 들여서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북한의 어떤 핵심부에 대해서 타격을 하려고 그럴 때 미국이 이건 아닌데 곤란한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GPS 가지고 장난을 치면 어떨 거예요? 또 대주변국 중국과 일본과의 어떤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GPS만 의존한다면 유사시 어떤 핵심적인 타격, 미사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유도하는 데서 어렵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GPS 위성, 한국형 GPS 위성이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 아까 발표하신 부분에 그런 거 빠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우리 통자께서도 무인기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텔을 잡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는 저는 스텔스 무인 공격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효과적인 거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채 로이트로잉을 하다가 발견하는 순간 위에서 우리 주위부에서 오더하면 바로 때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장기 채공 능력을 가진 스텔스 무인 공격기 같은 경우도 공군 내에서 육군에서 지금 이제 뭐 현무포니 뭐니 강력한 주석금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미사일 지금은 쏙 들어갔지만 몇 년 전에 2017년까지도 그 얘기를 열심히 했었는데 약간 뭐 그런 면에서 공군 차원에서 어떤 이 스텔스 무인 공격기 같은 경우도 유효한 소위 이제 킬체인의 한 수단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약간 여담입니다만 요즘 뭐 SC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면 이 공감대 형성도 중요합니다. 이 언론이라든지 우리 저 SBS 김태훈 기자도 뭐 우리 국방 전문 기자 이름을 알고 김태훈 기자도 와 있습니다만 이 언론 또 국회 김용호도 갔다 가셨지만 국회 이런 이해와 지원이 필요한데 제가 얼마 전에 술 먹다 들었는데 저희 공감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90년대 초반부터 국방부를 하는데 그때 공군 출신 국회의원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 뒤에는 20년 넘게 공군 출신 국회의원이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해군 출신은 몇 분 계셨는데 공군 출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여담 비슷한 건데 공군 출신이 국회에 가실 필요도 있지 않나. 이제 공군 예비역 출신이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두 손으로 말씀 마무리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습니다. 항공력, 대한민국에서 항공력의 본질은요 아마 이럴 겁니다. 우리가 국제 정치적으로 허용된 유일하다는 표현이 좀 너무 심할지 모르겠습니다. 유일한 전략적 수단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북한은요 그 전략적 수단으로 국제 정치에서 허락하고 있지 않은 핵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우리는 핵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제 질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대항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협에 즉각적이고 빠르게 대항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사실은 제가 무슨 저 정말 육군 사랑하고 해군 사랑하는데 뭐 공군을 내가 편하고 뭐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역시 항공력이
전략 능력으로서는 한반도 내 혹은 지역 내 전략 능력으로서는 한국력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공군 수뇌부께도 되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요. 그런 전략적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전략군답게 좀 끌고 가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같은 맥락에서 사실 UAV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UAV가 뭐 공군 주도돼서 가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자 그렇다고 해서 해군, 육군 UAV 없이 작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고도 제한이나 이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 넘어오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역량이 안 되는 것까지 하려는 거를 제재하는 건 뭐 저는 그건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국방 UAV 레짐 같은 거 만들어서요. 공군이 해군, 육군 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나의 팀 안에서 해라. 그러면서 파일을 키워나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콤피티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차원에서 좀 그 전략군다운 면모들을 좀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굳이 뭐 다른 패널들께서 좋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또 얘기하는 사적인 것 같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영 대기자님 아주 방금 공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합당하신 지적이시고 해군 사례도 들었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제 KFX 26년도에 양산이 되면 그 이후에 사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지금 우리 PB는 지금 20년도 중반에 이제 페이드아웃 해야 됩니다. 그리고 KFX도 마찬가지. KFX도 이제 35년 중반부터 페이드아웃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전력, 그게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바탕은 뭐냐? 바로 KFX의 성공을 바탕으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6세대 항공기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영 대기자님 좋은 지적 고맙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이제 공군력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제한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이것에 대한 어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전투기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옆에 계시는 홍유수님과 연대 교수들과 함께 전투기 규모에 대해서 올해 3월에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아세라는 논문에 이제 되었는데요, 게재가 되었는데 저희가 쓴 논문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논문을 홍유수님 같이 쓰면서 학술지에 게재한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일으키고, 제가 쓴 논문이 만약에 한계가 있다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올바른 안보 환경을 고려해서 적정 전투기가 얼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그 공감대를 더 확대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